조용한 밤,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몰래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재산관리 명목으로 돈을 빼낼 수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홍명자입니다. 올해 70살, 강원도에서 한식당 체인과 부동산으로 꽤 넉넉한 재산을 모은 여자죠. 지방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강원도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저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외동딸 세라는 서울에서 명문대 교수인 사위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강원도에서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돼요. 서울로 오세요. 저희와 함께 살아요. 세라의 제안은 정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사업 때문에 망설였지만 제 제자이자 최측근인 강태준이 사업을 맡아주겠다고 했죠. 태준은 제가 20년 넘게 키운 요리사입니다. 이제는 유명 셰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딸과 함께 살면서 손자 도연이도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도연이는 15살 소년인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세라와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화려한 강남 아파트로 저를 모셔갔고 넓은 방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라는 제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고 준호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저녁 식사에 함께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점점 바쁘다며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준호는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도연이만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 방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다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세라와 준호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문득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부동산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식당만 해도 5곳이 넘고 부동산은 최소 30억은 될 거야. 어머니가 혼자 그걸 다 관리하기엔 너무 많지. 세라의 대답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재산 목록을 몰래 조사했던 거예요. 세라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려워. 학과장 승진을 위한 연구비가 필요한데 대학에서는 지원이 잘 안 돼. 준호의 말에 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그리고 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여기는 너무 좁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제 피와 살을 나눈 딸이 제 재산을 탐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수로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세라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세라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 딸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세라의 제안대로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신경과였어요. 세라는 병원 로비에서부터 저를 환자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길을 잃을 것처럼 행동했죠. 의사는 일상적인 질문들을 했고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죠. 하지만 진료가 끝난 후 세라와 준호는 저를 대기실에 두고 의사와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세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시대요. 앞으로 약을 드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한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의사가 제게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기억력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강원도 식당 5곳의 월 매출과 지출 내역을 모두 외우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세라야, 그건 말이 안 돼. 난 아무 문제 없어. 제 말에 세라와 준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니, 치매는 본인은 모르는 병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산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리죠. 준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태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제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요. 사장님,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서울로 갈게요. 태준의 조언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작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은 척하거나 사람 이름을 잊어버린 척했죠. 세라와 준호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매번 제 실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 메모까지 하더군요. 한 주가 지나자 세라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외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리고 통장 관리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라는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려 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통장들은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제 방을 조용히 노크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연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아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할머니 재산을 관리한다고, 그리고 치매라고. 도연이의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살 아이도 알아차릴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거예요. 도연아,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그건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도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치매인 척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계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까지요. 할머니,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에게 이런 가족의 추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미안했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알았지?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제게 소중한 동맹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수한 도연이의 마음만은 믿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또다시 세라와 준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어. 이참에 강원도 식당 일부를 팔아버리는 게 어때? 어차피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세라의 말에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어머닌 시골에서 돈은 많이 버셨어도 서울 생활은 적응 못 하시지. 우리가 잘 관리해드려야지. 그들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무시당하는 것도, 딸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고 난 후,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준 딸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재산만 노린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대립하는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제게도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철저하게 치매 노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때 밥그릇에 국을 부어버리고 세라를 엄마라고 부르는 실수도 했죠. 세라와 준호는 놀란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시네요. 세라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그녀가 준호에게 보낸 윙크는 제 눈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세라는 제게 중요한 서류가 있다며 사인을 요청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병원비 처리를 위한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저는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 명의의 부동산 중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류였어요. 마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엉뚱한 곳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세라가 다시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저는 또 다른 곳에 낙서를 했어요. 세라는 한숨을 쉬며 포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작은 승리의 기쁨이 일었어요. 그날 오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라와 준호가 없는 틈을 타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었죠. 태준아, 내일 오전에 딸이 나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데려다 줄 거야. 그 근처에서 만나자. 다음 날 세라는 저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등록시켰습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센터에 도착한 후 세라가 떠나자마자 저는 태준과 만났어요. 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너무 야위셨네요. 태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준아, 내가 평생 사업하면서 이렇게 속상했던 적은 없었어. 내 딸이, 내 피부치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태준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조사해보니 준호 씨가 도박 빚이 있어요. 최근에 대학에서 연구비 횡령 혐의도 있고요.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명문대 교수 사위가 도박꾼이었다니요. 태준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라 씨도 문제예요. 명품 중독이 심각하고 신용카드 빚이 상당합니다. 두 분 다 재정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린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죠. 태준아, 내가 비밀로 해둔 재산들 상태는 어때? 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남편분 명의로 해두신 부동산과 비밀 계좌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세라 씨는 그것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두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저는 그 재산들을 굳이 제 명의로 바꾸지 않았죠. 그게 지금 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너는 내가 키운 제자 중 가장 믿음직한 아이야. 태준은 제게 조언해 주었어요. 사장님, 당장 대립하지 마시고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들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치매 연기를 더 심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센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방을 노크했어요. 할머니, 오늘 센터 어땠어요? 도연이의 순수한 걱정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어요. 도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도연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통장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강원도 식당 매각할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사업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고마워. 할머니가 모든 걸 지켜볼 거야. 너는 부모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알았지?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살 아이가 이런 가족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그가 제 유일한 내부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딸과 사위가 제 재산을 탐내고 저를 무시하고 제 인생을 통제하려 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단단히 한 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도 법대로, 정의롭게 말이죠. 제 인생은 제가 주인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제 딸이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라와 준호 앞에서는 점점 더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이었고 그들 몰래는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사업가였죠. 마치 스파이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저는 일부러 팬티 위에 바지를 입고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세라는 충격에 입을 가렸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옷이 이상하게 입으셨잖아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응? 아가씨, 당신은 누구시죠?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어요. 준호는 세라에게 눈짓하며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살짝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세라는 곧바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세요. 전화를 끊은 세라는 준호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해야 해. 후견인 지정도 빨리 진행해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진행하자. 나도 돈이 급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제 존엄성까지 짓밟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는 다시 주간보호센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태준과 만났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를 동반했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박 변호사님이에요. 노인 재산권 보호의 전문가십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홍명자님,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딸과 사위가 치매 진단을 받게 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재산 결정권이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의 정신건강 증명서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정상이라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 또한 그들의 계략에 대한 증거도 모으셔야 합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사장님 집에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태준이 언제 그런 장치를 설치했는지 몰랐어요. 태준아, 넌 언제 그걸?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가 도와줬어요. 사장님이 센터에 계실 때 집에 들어가서 설치했습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었다니 감동이었어요. 센터에서 돌아온 후 세라는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진단을 확실히 하셔야 한대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가 몰래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녹음된 파일이 있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 아빠 대화 녹음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USB를 연결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은 쉬워. 그럼 장모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야. 빚도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겠지. 세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머니 강원도 식당들도 팔아야 해. 그 돈으로 내 도박 빚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사는 건 어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라는 제가 평생 일구어온 사업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위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겠다니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이 증거가 정말 중요할 거야. 도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병원에 가실 때 조심하세요.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뭔가 부탁했어요. 치매 판정을 확실하게 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일의 병원 방문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태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끓여주며 극진하게 대했어요. 마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세라의 가식적인 미소가 섬뜩했지만 저도 연기를 이어갔어요.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하지? 난 아프지 않은데. 어머니, 그냥 일반 검진이에요. 걱정 마세요. 준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중요해요. 장모님,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검사니까요. 준호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검사가 그들의 후견인 신청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태준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세라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세라는 의사와 사전 약속이 있다는 듯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경과 진료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홍명자 씨. 오늘은 치매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오셨군요. 의사의 말투에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했어요. 의사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등이요. 저는 일부러 모든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은 1980년 6월 15일이에요. 지금은 겨울이죠? 밖에 눈이 와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완전히 틀린 대답들이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미리 예상했던 반응인 것처럼요. 홍명자 씨, 이제 뇌 스캔을 찍어보겠습니다. 간단한 MRI 검사예요. MRI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세라가 의사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좋겠네요. 후견인 신청을 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진행된 치매 증상입니다. 결과는 약속대로 될 겁니다.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홍명자 씨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중기 단계로 진행되었어요.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라는 슬픈 척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비쳤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제가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의사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홍명자 씨는 이제 재산이나 법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으세요. 제가 진단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세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성공했어. 의사가 어머니 치매가 중기라고 진단했어. 후견인 신청도 가능하대. 이제 우리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저희의 계획도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갑자기 차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잠깐 다른 곳에 들르고 갈게요. 어디 가는 거니? 변호사 사무실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요? 그들은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앞에 차를 세웠어요. 김준석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세라와 이미 아는 사이인 듯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홍명자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난 집에 가고 싶어요. 세라가 변호사에게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방금 병원에서 왔습니다. 진단서도 여기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후견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세라 씨가 후견인이 되어 어머님의 모든 재산과 일상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더니 변호사는 제게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홍명자님,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딸이 앞으로 모든 걸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서류를 흘끗 보았어요. 후견인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세라가 제 모든 재산과 권리를 가져가는 내용이었죠. 저는 손이 떨리는 척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종이를 구겨버렸어요. 이게 뭐야? 난 사인 안 해. 내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세라가 당황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 갑자기 제 연기가 너무 과했나 싶었지만 효과는 있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간혹 이렇게 반응하세요.
오늘은 힘들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세라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세라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훔치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 돈, 내 돈. 다 가져가면 안 돼. 세라는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계속 준호와 통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난리를 쳐서 서명을 못 받았어. 다음에 다시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다시 시도할 것이고 더 강경한 방법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장 큰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태준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어요. 태준아, 나 준비됐어. 언제 올 수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사장님, 8시에 센터 앞에 있을게요. 세라 씨가 사장님을 센터에 데려다 줄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세라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 일찍 저를 센터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제 없는 틈을 타서 어떤 일을 벌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세라가 현관에서 준호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어머니를 센터에 맡기고 바로 강원도로 가자.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도장 없이는 계약할 수 없잖아. 내가 어머니 도장 복제해뒀어.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걱정 마. 세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 도장을 복제했다고요?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그들이 저를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8시 정각에 세라가 저를 센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일찍 데려다 드려요. 괜찮죠?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여기는 센터예요. 다른 할머니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센터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라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곧바로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5분 후 태준이 센터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태준은 저를 그의 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는 박 변호사와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박 변호사님이시고 이분은 정 의사 선생님입니다. 오늘 정신 감정을 해주실 거예요. 정 의사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홍명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한 검사를 통해 정신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는 강남에 있는 개인 신경정신과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박 변호사가 오늘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홍명자님, 먼저 정 선생님께 정신 감정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거예요. 그 다음 공증사무소에 가서 재산관리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서 세라 씨의 후견인 신청을 무효화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정 의사의 진료실에서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어요.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부터 복잡한 수학 문제까지 모두 맞췄습니다. 심지어 제 사업체 5곳의 월간, 재정 상태까지 외우고 있었죠. 검사를 마친 정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명자님, 정신 상태가 매우 양호하십니다. 치매의 징후가 전혀 없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상입니다. 진단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공증사무소로 가죠. 세라 씨와 준호 씨가 강원도로 출발했다는 정보가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저는 태준에게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세라와 준호는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어요.
박 변호사는 세라의 후견인 신청을 무효화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세라와 준호의 계략에 대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도연이가 녹음한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었죠.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세라 씨의 후견인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문서위조와 사기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연이. 무슨 일이야? 뭐라고? 세라 씨와 준호 씨가 벌써 돌아왔다고? 저는 긴장했어요. 세라와 준호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면 그들이 제 빈 자리를 발견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사장님, 세라 씨가 센터에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셔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자. 태준아,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세라와 준호는 현관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한쪽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세라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잖아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세라야, 이제 그만하자. 난 치매가 아니야. 세라와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분은 홍명자 씨입니다. 완전히 정상이시고 오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재산을 노리고 치매로 위장하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세라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는 분명 치매예요. 어제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다고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라야, 난 너희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내가 날 치매로 만들려고 한 것, 도박 빚 갚으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심지어 내 도장까지 위조한 건 모두 알고 있어.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 집을 팔려고 했던 것도 알아. 너희들을 완전히 믿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날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세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빚이 너무 많아서. 준호가 도박을 하는 바람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세라야, 내가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내가 왜 안 도와주겠니? 하지만 이렇게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경찰관들이 세라와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도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정말 감옥에 가나요? 도연이의 슬픈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결국 부모의 잘못을 목격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니, 도연아, 날 도와준 것도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난 내 부모님을 고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저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경찰이 세라와 준호를 데리고 간 후 집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엾은 아이,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내 딸이, 내 피부치가 이런 짓을 했는데 고소하지 않으실 건가요? 정말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준아,
세라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딸이야.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지.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사 고소는 하지 않더라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필요합니다. 이미 위임장도 만들었고 세라 씨의 후견인 신청도 막았으니 재산은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제 평생 일구어온 재산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태준의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있으니까요. 강원도로 돌아갈 거야. 내 집, 내 사업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도연이가 걱정이야. 문득 도연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는 교복 차림으로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강원도로요. 저는 놀라서 도연이를 바라봤어요. 도연아, 학교는 어떡하고? 강원도에도 학교가 있잖아요. 전학할 수 있어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도연이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15살 소년치고는 너무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같이 있기 힘들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저는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배신감은 제가 느낀 것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래, 도연아, 함께 가자. 하지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자 변경에 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라 씨와 준호 씨가 동의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틀 후 구치소에서 세라와 준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세라야, 난 너희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야.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했어요. 나는 강원도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도연이를 데려갈 거야. 세라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요? 안 돼요, 어머니. 제 아들인데. 세라야, 너희가 감옥에 있는 동안 도연이는 누가 돌봐? 게다가 도연이 본인이 나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나 봐.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도연이만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돌볼게. 너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 출발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결국 세라와 준호는 동의했고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세라와 준호는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한 달 후 도연이와 저는 강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그동안 사업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식당 5곳 모두 잘 운영되고 있었고 오히려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태준의 말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그는 정말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연이는 강원도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전학한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식당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아마도 태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태준 삼촌처럼요. 도연이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1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연이는 16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 모범생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식당에서 일을 돕고 태준에게 요리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 요리를 준비했어요. 맛보실래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요리는 제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맛있구나.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도연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 세라와 준호는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라는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줄였어요. 가끔 전화가 오고 도연이와도 통화를 했지만 아직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주말 태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사장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인권익보호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치매를 핑계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태준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우리는 실버권익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도 하고 법률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도연이도 주말에 재단 일을 돕곤 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세라와 준호였어요. 두 사람은 한결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준호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관계가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들은 제 가족이니까요. 들어와라. 도연이도 곧 학교에서 돌아올 거야.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도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부모를 보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세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준호도 눈물로 용서를 빌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도연이가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말이죠. 아직 어색함은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서울에서 재단 지부를 열면 어떨까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라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정말 그러고 싶니? 내 어머니처럼 피해를 입는 노인분들이 없었으면 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잖아요. 세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대학에서 법률 자문도 해드릴 수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시작해보자. 하지만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천천히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태주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도연이는 요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세라와 준호는 서울에서 재단 지부를 열어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서울로 떠났을 때는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토록 큰 배신과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어요. 따스한 바람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요. 강원도의 저녁 노을은 오늘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